출석인 김창성 국무위원회 부장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하노이에서 회담 장소와 숙소, 동선 등을 답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노이 시내 보안도 강화됐습니다. 현지 움직임 보도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산하기관 감사 문건이 담겨있던 장관 보고용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 개입 여부를 밝히라고 압박했고 청와대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4주 연속 하락하면서 매수 심리도 부동산 시장 침체기인 2013년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명 클럽 버닝썬의 직원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마약 유통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클럽 관계자들이랑 친분이 있으셨나요? 또 다른 직원인 중국인 여성의 집에서는 마약으로 의심되는 가루와 액체가 발견됐습니다. 부산의 한 특급 호텔의 유아용 풀장에서 수영하던 초등학생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햄버거를 세트로 주문할 경우 추가되는 메뉴가 똑같은데도 햄버거마다 더 내야 하는 비용은 차이가 납니다. 햄버거 세트 가격의 비밀, 소비자 탐사대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경남도청이 있는 창원으로 대거 내려갔습니다. 도지사가 구속 중인 경상남도를 올해 첫 예산 협의의 대상으로 선정한 겁니다. 이 자리에서 경상남도는 내년 5조 원 이상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민주당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예산 협의회를 마치고 김경수 지사 불구속을 촉구하는 지역 대표들도 만났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오늘 행사가 결국 김경수 구하기 행보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윤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남에서 올해 첫 예산정책협의회 겸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경남도는 내년 예산으로 5조 4,09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구속된 김경수 지사가 역점 사업으로 꼽았던 제조업 혁신, 창업 일자리, 문화 관광 사업에 5,565억 원 편성을 건의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남부 내륙 고속철도의 사업 가속도를 위한 지원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신속한 착공을 위해서 파격적인 지원을 요청을 드립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최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예산정책협의 첫 회의를 경남도에 가서 좀 우리 당이 행정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국비 5조 4,090억 원의 목표를 갖고 계신데 이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또 당에서 전폭적으로 함께하겠다는 그런. 이해찬 대표는 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운동본부 대표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김 지사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습니다. 현직 도지사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구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발견 결과였습니다. 민주당은 모레 김경수 지사의 보석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주자들은 오늘 대구에서 두 번째 합동 연설회를 가졌습니다. 각 후보 지지자들이 장외에서부터 응원전을 펼쳤고 또 대회장 안의 분위기도 어수선한 가운데 연설회가 열렸는데 새 후보는 저마다 자기가 문재인 정권과 싸울 수 있는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태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물놀이패가 등장하고 약식 집회를 열고 플래카드를 내걸고 합동 연설회장 밖에서부터 응원전이 뜨겁습니다. 당대표 후보들은 합동 연설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지지자들을 만나면서 전당대회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후보 진영마다 함성과 연호로 상대를 압도하려 애썼고 자리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후보들은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굴욕적인 9월 평화 대신 원칙이 있는 진짜 평화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5천만 국민이 핵 인질이 될 위기인데 김정은에게 돈 퍼줄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팍팍한 살림살이를 지적했습니다. 민족
중흥, 무능한 정권, 문재인 정권에 의해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김진태 후보는 확실한 우파 정당으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확실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서 문재인 정권과 확실하게 싸워나가겠습니다. 태 후보는 내일 TV조선에서 열리는 TV토론에 참석합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5.18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새 의원을 징계하기 위한 국회 윤리위가 열렸지만 논의 대상조차 정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새 의원 징계를 먼저 논의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민주당 서영교 의원 징계도 한꺼번에 논의하자고 맞섰습니다. 이어서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사 일정을 합의하고 또 필요한 의안상정 안건을 갖다가 협의하기 위해서 긴장감 속에 시작한 국회 윤리투기 간사 모임은 40분 만에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5.18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 징계건만 안건으로 삼자고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리위에 제소된 26건 모두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킨 서영교, 손혜원 의원들에 대해서의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합니다. 곧 제출될 성추행 김정우 징계안, 국민모독 이수혁 징계안, 이 모든 거 명명백백하게 윤리위에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하면서도 계속 대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대화는 하겠습니다. 대화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를 정상화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국회 윤리위는 오는 28일 다시 모이기로 했지만 다음 달 7일로 예정된 전체 회의까지 안건에 합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2차 미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베트남의 하노이로 가보겠습니다. 양측 실무진이 취재진을 따돌려가며 의전 협상을 벌이고 있고 시내 곳곳에 경비도 한층 강화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채연 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채연 기자, 김창선이 하노이 시내의 한 호텔을 유독 오랫동안 점검했다고 하는데 여기가 김정은의 숙소로 유력하다는 거죠? 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소피텔 메트로폴 호텔인데요. 김정은의 숙소로 유력해졌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 일행이 조금 전 1시간 반 동안 이곳을 점검하고 나가면서 취재진의 열기가 뜨거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공안들도 대거 배치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미북 실무팀이 교대를 해가면서 회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의전 협상을 이끄는 북한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데니얼 월시 미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어제 회담장 후보지 물망에 오른 오페라 하우스를 답사했습니다. 오늘은 공안들이 이곳 울타리에 통신시설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Nhưng mà có nghĩa là người ta sẽ đến các nơi này, người ta sau khi xong người ta đến các nơi này để người ta.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형식 문제보다 이제 의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의제 협상은 언제쯤 시작될 것 같습니까? 네, 의제 협상은 이번 주 후반에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당초 20일로 정해져 있었는데 북한 측이 언론에 일정 누출 등을 이유로 연기하려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의제 협상을 이끌 북한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이르면 내일 저녁에 들어오고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그보다 늦게 입국합니다. 일단은 내일 국무부 실무팀이 하노이에 도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노이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지금 베트남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북한 김창선 부장의 동선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열차로 베트남까지 올 거란 전망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 반이 꼬박 걸리는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의 의미가 있고 또 오가면서 중국과의 유대를 과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러나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보도에 정수양 기자입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하노이 북부에 있는 접경도시 랑선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랑선역은 열차를 타고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갈 경우 하노이로 이동하는 최단 코스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열차 이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열차 이동을 통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를 강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열차로 이동하면서 중국의 경제 개발상을 살펴보는 것은 물론 미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시진핑 주석과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60시간 이상 걸리는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0시간에 걸리기 때문에 경호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21세기의 지도자는 이미지도 많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의 전용기 참매 1호의 비행거리는 약 1만 킬로미터로 약 2,760km에 불과한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3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비행기 이용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5월과 6월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도 자신의 전용기를 이용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상에 대한 기대치를 낮게 잡고 있는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철저한 비핵화가 아니라 지금까지 가진 핵은 그대로 인정하고 동결만 약속받는 이른바 스몰 딜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에 대해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가장 유력한 카드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핵 폐기가 아닌 동결 수준의 합의를 염두에 두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Well, I'm in no rush for speed. We just don't want testing. The sanctions, as you know, remain.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는 미국 측이 바라는 비핵화 하한선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영변 핵시설 신고 검증과 폐기라고 말했습니다. 10여 곳으로 알려진 미공개 우라늄 시설이나 미사일 기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나서게 하려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같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유엔 제재를 피하기 위해 현물 지급 방식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한다는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동창리 발사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 제안을 받고 제재 완화를 주는 이른바 스몰딜 가능성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과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스몰딜이 그러한 최종적인 북한의 핵 폐기와 연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과거 미국이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퍼주던 전차를 받지 않겠다고 말해 북한 지원 비용을 한국 등 주변국에 넘길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두 번째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아흘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만 북한 비핵화와 그에 대한 상응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안개 속인 듯합니다. 지금부터는 아산정책연구원 신범철 센터장과 함께 이번 회담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서 오십시오. 지난 1차 회담은 그 합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효과가 없었다 이런 지적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 쯤이면 어느 정도 지금 의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상 의제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거죠. 예.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을 갔다 온 다음에도 결국 의제 협상은 못했다. 예.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는 거죠. 예. 이 비핵화를 위해서는 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조속한 시기에 다시 만나서 실무 협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의 베트남 방문도 약간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 보면은 실무 협상에 시간이 없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로드맵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조금 전 저희 기자가 전해온 얘기를 보면 이번 주말쯤은 돼야지 시작될 것 같다 이러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인 로드맵을 맞춘다는 것은 서로의 비핵화 단계와 시간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태도를 보면 그러한 실무 협상을 가능한 한 줄이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공략하겠다. 이러한 전략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은 비핵화가 아니라 좁은 단계의 비핵화만 이루어지는 스몰 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자, 스몰 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좀 생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협상의 수준을 낮추는 듯한 발언하는 것도 이제 스몰 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시면 크게 이루어지는 빅딜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상당히 여러 가지 조치가 있는데 예.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북한식으로 나누어 보니까 한 20개 정도의 북한 비핵화 조치가 있어요. 그런데 예. 북한은 이 다음에 지금, 또 있는 거죠. 지금 화면을 좀 계속 화면을 계속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앞에 나온 2번, 3번 조치밖에 북한은 하지 않은 거죠.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앞으로 20개까지 완성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북한은 그렇게 나가지 않는 거죠. 이번에도 앞서 화면에 나온 것처럼
뭐 4번, 5번까지도 아니라 한 6번, 7번 정도,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영변 핵시설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 검증이 포함된 다음 화면으로 저 8번, 9번 정도까지는 나가야지 되는데 신고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나가면서 시간을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면은 결국 미국에서 나오는 것처럼 10년 내에도 비핵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처럼 20번까지 가야지 이제 완전한 비핵화가 되는 건데 그렇죠. 뭐 여기까지는 당장 바라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8, 9번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데 지금 1, 2번 정도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핵화는 뭐 100년 하청이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물론 뭐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란 전망하셨습니다만은 바람직한 협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어디 정도까지 아까 말씀 8번, 9번 정도 그게 어디입니까? 그럼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이요. 이것도 북한이 살라미 전술로 나오면은 플루토늄 시설을 나누고 또 농축을 하는 시설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묶어서 신고 검증을 한다면은 의미 있는 비핵화다. 왜냐하면은 육자 회담도 어디에서 멈췄냐면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검증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그럼 이번에 합의가 과거에 가보지 않았던 길, 그러니까 영변 핵시설에 대한 신고 검증, 농축수 우라늄 시설까지 포함된다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미국도 경제 제재 부분은 일종 면제를 해주든가 연기를 해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가 가시적인 단계에 들어올 수 있고, 거기에 한 가지 더 로드맵이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볼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낮아지는 것 같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현재 상태의 동결, 핵 동결 또 미사일 동결이라는 것은 이런 단계로 들어가지조차 못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건 현재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는 것으로도 만족한다 하는 것은 지금 북한이 제시한 방안이 미국의 기대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신고 검증에 돌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동결 이야기를 나온 거죠. 동결 활동을 갖다가 중단하고 뭐 모니터링 정도를 허용하는 건데 그거는 이미 육자 회담에서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10여 년 동안 북한의 핵 능력은 훨씬 더 증강이 됐는데 국제사회의 비핵화 조치는 과거 10년 전 수준에 머무른다면 의미 있는 비핵화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우리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러니까 북한의 핵은 그대로 두고 미국과 북한은 좀 사이가 좀 개선되는 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시나리오가 위험스러운 거고, 더군다나 북한이 동결 수준이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미국에서 제재 해제 이야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제재만큼은 유지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동결에다가 ICBM 같은 카드를 얹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언제 현장에서 정상회담 그 바로 장소에서 던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만 완화되기 때문에 다음 단계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연결고리를 우리 스스로 자르는 것이 된다.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시간이 좀 아직 열흘 정도 남았으니까 기대는 합니다만 어쩌면 굉장히 걱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을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환경부가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장관 보고 문서가 담긴 폴더를 통째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걸 복구한 검찰이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한 결과 감사 관련 내용을 장관에게 보고했고 여러 차례 지시를 받았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더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연상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환경부 512호 감사관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곳에서 다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속 파일 상당수가 수사가 시작되기 전 대부분 지워져 있었던 상태.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상당수 파일을 복구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지난해 2월 20일 작성된 문건으로 환경부 감사 담당관실 서기관의 컴퓨터에서 발견됐습니다. 여기에는 피 감사자가 술을 좋아한다는 등 개인의 기호까지 적혀 있었고 업무 추진비를 철저히 조사한 뒤 고발 조치에 사표를 내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표적 감사가 의심되는 문서는 장관 보고용 폴더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감사 대상 임원은 감사가 끝난 지 2주 뒤쯤 감사실 관계자가 내민 사표를 써줬습니다.
최근 검찰에 소환된 관련자들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감사 관련 내용을 보고했고 수차례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문서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윗선 어디까지 표적 감사 시도에 개입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환경부가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을 찍어내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정황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드릴 말씀이 없다로 일관하고 있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이 김은경 당시 장관에게 보고된 정황이 드러나자 촛불 정권, 촛불 혁명이라는 사람들이 더한 적폐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했고 또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도 수사를 통해서 반드시 밝혀지고 또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블랙리스트를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폭력이라고 말했던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철저히 파헤침은 물론 오히려 더욱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촛불 국민의 상식이자 요구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검을 도입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 제기했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누구도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했던 것과는 달라진 반응입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검찰에 두 번째로 출석하면서 청와대를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고발한 것이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앞으로는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성돈 기자입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이 검찰에 도착합니다. 지난 12일 첫 소환 조사 뒤 일주일 만입니다.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한 피고발인 신분입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고발한 것이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또 자신의 상관은 이제 국민이라며 앞으로는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저의 직속 상관이기 때문입니다.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김 전 수사관은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지난 조사와 마찬가지로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첩보를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또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를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전 수사관은 내일 청와대가 드루킹 특검의 수사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과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 추가 고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네, 부산 해운대 한 특급 호텔 수영장에서 13살 어린이가 물에 빠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깊이 70cm 정도의 유아용 풀장이었는데 계단과 벽 사이에 팔이 끼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특급 호텔 수영장입니다. 잠수놀이를 하던 아이가 물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12분쯤 뒤 미국인 남성이 아이를 황급히 건져 올립니다. 안전요원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어제 저녁 5시 17분쯤 13살 A군이 호텔 수영장에서 물에 빠진 채 발견됐습니다. A군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가호흡도 안 되고요. 자기 의식도 없고 기다려보고 있는 중인데 A군은 지난해 8월부터 호텔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았습니다. 호텔 관계자는 A군이 강습을 마치고 혼자 놀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수심이 70cm에 불과했습니다. A군은 키 150cm에 저변까지 능숙하게 할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수영장 벽과 계단 사이 6cm 틈에 팔이 끼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수영장 감시탑에는 안전요원이 한 명 있었지만 A군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명 이상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돼 있는데 일단 CCTV상으로는 1명 배치되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나머지 안전요원 1명은 당시 수영장에서 강습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안전요원이 강습을 한 것이 규정에 맞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여러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의 직원이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또 다른 클럽 직원인 중국인 여성 일명 애나의 집에서는 정체 모를 성분의 액체와 가루가 발견돼 경찰이 정밀 분석에 나섰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속칭 물뽕 등 마약 판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이곳에서 MD, 즉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28살 남성 A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A씨는 필로폰과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전과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버닝썬 클럽 관련해서 1명을 구속하고 수사 중에 있는데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또 다른 버닝썬의 직원인 중국인 여성, 일명 애나의 집에선 성분을 알 수 없는 액체와 흰색 가루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마약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성분 분석을 하는 한편 출국 정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마약 유통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클럽 관계자들이랑 친분이 있으셨나요? 최근 버닝썬 마약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클럽 관계자의 마약 혐의가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그럼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구민성 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 기자, 이번에 이 버닝썬에서 불거진 클럽 마약 의혹에 대해서 취재를 했을 텐데 업계 관계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던가요? 네, 이번 버닝썬의 폭행 사건을 계기로 조금 더 부각이 된 것일 뿐 전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고 업계 종사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네, 클럽에서 고객이 마약을 투약한 의심이 들어도 확실한 증거를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마약을 한 것 같아 보여도 술에 취한 경우가 많고 투약 순간을 포착하기도 힘듭니다. 실제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사람을 오인에 신고하면 그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계기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앞서 보도해드린 이 중국인 여성 애나라는 여성은 직업이 MD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네, MD는 쉽게 말해서 비정규직 영업직입니다. 예. 클럽에 오려는 고객들 가운데 테이블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리를 잡아주고 테이블당 기본 술값의 15% 정도를 챙깁니다. 업계 종사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극히 일부 MD들이 역시 극히 일부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마약을 구해다 주거나 마약 판매상과 연결해 주기도 한다는데 이런 손님일수록 일명 VIP일 수 있어 손님 유지 차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예약을 많이 받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약을 많이 받기 위해 마약을 구해줄 수 있다고 호객행위를 하는 일부 MD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들이 형성되어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구 기자가 지난 주말에 직접 버닝썬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제가 버닝썬에 지난 주말 새벽에 가봤습니다. 문을 닫기 하루 전이었는데요. 평소와 별 차이 없이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클럽 안에 있던 이용객 대다수가 이번 의혹들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클럽 손님들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질문을 했는데 어느 클럽이나 마약하는 사람과 폭행은 있을 수 있다며 본인만 조심하면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 정도로 본다는 건데 자신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그렇게 경계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럼 버닝썬 말고 강남의 다른 클럽들은 좀 어떻습니까? 가봤습니까? 예, 이곳 분위기 역시 버닝썬과 크게 차이가 없이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약 의혹 뉴스를 본 적 있냐는 질문에 한 이용객은 본 적이 없다며 있더라도 일부일 것이라며 신경을 안 쓴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소식입니다. 요즘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매매는 뚝 끊기고 전월세만 이따금씩 거래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부동산 매수 심리는 6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해 11월 전용 59제곱미터형이 2억 5천만 원 떨어진 10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급매물이 거래된 걸로 추정되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거래가 끊겼습니다. 3,800세대가 넘는 대단지지만 9.13 대책 이후 매매 건수가 6건에 불과합니다. 9월달 상황이 없어요. 하단지 하나도 안 되겠는데 그게 매매됐다는 리턴도요. 다시 매물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나타내는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해 9월 116.3에서 이번 달 73.2까지 떨어졌습니다. 약 5년 11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수치가 100 이하면 수요가 적다는 의미인데 지금은 아예 집 살 때가 아니라고 보는 수준까지 심리가 얼어붙은 겁니다. 서울에서는 마포구 등 서부권의 매매 수급 지수가 60점으로 가장 낮았고 강남 4구가 속한 동남권도 70대에 그쳤습니다. 주택 거래량 급감은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방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겠고요. 이사나 도배 같은 유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요. 부동산 경기를 판단하는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자 심리 지수도 5개월째 하락해 본격적인 하강 국면을 눈앞에 뒀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흔히 산속 공기는 더 맑고 깨끗할 거라 생각하실 텐데 오히려 겨울산은 도심보다 미세먼지 수치가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통신사가 공기질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미세먼지에 취약한 곳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숲이니까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덜하지 않겠어요? 시내보다는? 산에 올라가면 아무래도 미세먼지가 좀 덜하죠.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한 통신사가 공기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취약 지역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겨울철 미세먼지가 심한 날 산간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는 도심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고도가 높을수록 공기질은 더 나빴습니다. 차가 많다고 공기가 꼭 나쁜 것도 아니고 도로 폭이 변수였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는 10차선에 비해 교통량은 3분의 1에 불과했지만 미세먼지 수치는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좁은 도로는 주정차가 많고 공기 순환도 느린 게 미세먼지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시내 전체에서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미세먼지 등급을 나타내는 경우는 15%밖에는 없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선 미세먼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 서울 전체 보행 인구는 5.6% 줄었지만 탑골공원의 경우 평소와 같았습니다. 공기 나쁘니까 야외 활동 삼가세요 하는 날도 그냥 마스크 끼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상식과 다른 미세먼지 실태,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실시간으로 공기질과 추천 활동을 알려주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햄버거 세트 메뉴는 저렴한 가격에 푸짐하게 먹을 수 있어 많이들 주문하시죠. 그런데 추가되는 메뉴가 음료수와 감자튀김으로 똑같은데도 햄버거 종류마다 추가 비용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햄버거 세트 가격, 장혁수 기자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빵 위에 고기와 채소가 먹음직스럽게 올려진 햄버거. 간편하고 맛있어 남녀노소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등에 햄버거 세트 메뉴 가격에 대한 불만글이 잇따릅니다. 단품 가격이 싼 햄버거는 세트 메뉴로 주문하면 비싼 햄버거를 세트로 주문할 때보다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단품 5,700원인 A버거를 세트로 주문하니 2,000원을 추가해 7,700원인데 단품 8,900원인 B버거는 1,000원만 더 내면 됩니다. 구성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료의 무게는 거의 같고 감자튀김도 세어보니 개수가 40개, 42개, 2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크게 의미가 있는 어떤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차피 세트에 들어가는 거는 음료랑 감자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아, 네.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여서 싼 햄버거를 세트로 주문하면 비싼 것을 세트로 할 때보다 많게는 1,500원가량을 더 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업체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기간 한정 메뉴 그리고 일부 프리미엄 버거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좀 더 이제 많이 경험해 보시기를 원해서 일부러 그런 메뉴들만 더 할인을 해. 하지만 소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지를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죠. 이렇다 보니 젊은이들은 단품과 세트를 함께 살 때 어떻게 주문해야 저렴한지 구매 조합까지 공유하고 있습니다. 햄버거 배달 서비스에도 소비자가 잘 모르는 추가 비용이 포함됩니다. 배달 주문 앱을 이용하면 햄버거 가격이 매장에서 살 때보다 500원에서 1,000원 비싸집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매장과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서 같은 세트 메뉴를 구입을 해봤는데요. 가격 차이가 1,800원이나 납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 이 배달 영수증을 보시면 배달료 부분은 책정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배달 횟수가 아니라 개당 배달료를 붙인 셈이어서 한 번에 10개를 배달시키면 한 개를 시킬 때보다 10배의 배달료를 내야 합니다. 햄버거 매장 측은 개당 배달료가 업계의 보편적이라는 입장. 타 브랜드에서 메뉴 가격에 서비스 비용을 포함해서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학습이 돼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대로 알 수 없는 업체만의 가격 정책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차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약간 징벌적 형태처럼 또 이중적인 그 배달료가 지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이 필요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햄버거 가격은 사실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게 좀 약간 속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사기당한 기분? 억울한데.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빚 갚기 힘든 저소득층이나 고령자 등의 채무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고 나머지 빚도 3년간 성실히 갚으면 없애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정부는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을 철저히 가려내겠다고는 합니다만 빚 안 갚는 사회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여 년 전 사기를 당해 빚 900만 원을 떠안은 김모 씨. 상환일을 넘긴 뒤론 빚이 점점 불어 여지껏 다 못 갚았습니다. 시간과 모든 걸 틈을 주질 않아서 집을 팔게 되고 지금까지 다시 그 복구를 하기가 어렵고 이처럼 초기 상환을 놓쳐 장기 채무자가 되는 악순환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이르면 6월부터 선제적 지원에 나섭니다. 상환일 전부터 연체 직후까지를 신용회복 골든타임으로 지정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 다중채무자의 원금 상환을 최대 6달 미뤄줍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연체 부담이 급증하는 만큼 연체 30일 이전 신용회복의 골든타임 내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연체가 길어질 경우에는 원금 일부를 감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연체 90일이 넘어가면 금융회사가 채권을 상각하지 않은 경우에 원금을 최대 30%까지 감면해주고 상각이 이뤄진 경우에는 최대 70%까지 감면 비율을 높입니다. 취약계층의 남은 빚은 사실상 대부분 줄어듭니다. 원금 1,500만 원 이하 빚을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장기연체자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받고 나머지 빚도 3년 동안 성실히 갚으면 모두 없애줍니다. 일각에서 이런 대규모 부채 탕감이 도덕적 해이와 빚 안 갚는 사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고의적 연체자를 엄격히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논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통계청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금융정보를 수집해서 통계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정부가 제 마음대로 개인의 금융정보를 들여다봐도 되는 것인지 이것 역시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통계청 국정감사, 현행 면접 방식에 대한 신뢰성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자기 소득을 정확히 기입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 통계가 정확지 않다는 문제가. 실제로 현재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실물 자산 부분은 국세청의 자료를 가져다 쓰지만 금융자산 파악은 면접 방식이어서
응답자의 답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이 자산을 축소해서 응답할 수 있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통계청이 개인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열어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현행 통계법으로도 다른 부처에 이런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원활하게 좀 그런 부분을 좀 바꾸자 하기 위해서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건데. 하지만 관련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난색입니다. 금융실명법상 수사 등 제한적인 목적이 아니면 금융정보는 개인 동의 없이 열어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개인한테 미치는 생활 침해가 없고 그런 걸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통계 정확성을 위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감수해야 하는지 정부 내에서조차 찬반이 엇갈립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런데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유관순 열사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이 너무 낮다 이런 얘기죠. 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는 지난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습니다. 예. 건국훈장은요, 이 5개 등급 중에 세 번째 등급입니다. 이마저도 이 1962년 당시에는 이 서훈 등급이 3개 등급뿐이어서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큼의 대우를 못 받은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등급 때문에 이 유관순 열사의 영전에는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헌화를 못합니다. 이 정부 의전 규정을 보면요, 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희생한 독립운동가라도 1등급과 2등급에게만 대통령의 이름으로 헌화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보훈처는 이 독립운동과 옥고를 치른 기간, 그리고 당시의 지위, 이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서훈 등급을 지정합니다. 예. 이 유관순 열사의 경우에는 1962년 당시에 이 천안에서만 활동한 지역 운동가로 여겨지기도 했었고, 이 투옥 중에 숨져서 이 수용 기간도 1년여로 짧다는 점도 이 등급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있죠. 자, 게다가 유 열사를 비롯한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역사적인 공훈도 대체로 낮게 평가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여성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평가되어져 있는 부분을 제대로 전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고요. 예,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서훈의 등급을 격상하는 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단 정해진 서훈은요, 이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인 공적이 추가로 발굴돼서 새로 추천을 받지 않는 한 이 격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법을 개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훈법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후대의 역사적인 평가가 달라졌다면 서훈을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안과 유 열사의 서훈만 따로 올리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이제 3.1절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 전에 법이 바뀔 수는 없을 것이고, 예. 그 이유가 되더라도 유관순 열사가 그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이 됐으면 좋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일명 호랑이 이불로 불리는 이 밍크담요. 어렸을 적 할머니 댁에 가면 볼 수 있는 침구였는데요. 요즘은 찾아보기 힘들죠.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는 최신 인기 상품입니다. 이 이불뿐 아니라 돌솥과 호미 등 우리가 봤을 때는 할머니 스타일인 제품들이 새 한류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서울의 한 전통시장. 이불 가게를 돌며 호랑이가 그려진 밍크 담요를 파는지 물어봤습니다. 호랑이 그려진 건 없어요? 호랑이 그려진 건 없어요. 밍크가 잘 안 나가고 요새 극세사가 대세니까. 요즘 웬 호랑이 이불이냐며 웃음을 터뜨리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호랑이 이불 혹시? 요새는 밍크 없어요. 호랑이 무늬는 없어요. 소비자들 반응도 비슷합니다. 우리 엄마도 많이 썼어요, 이런 거. 담요. 우리 어머니는 80대 중반. 지금 하면 이런 분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 보고 지금은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국내에선 거의 자취를 감춘 이 호랑이 이불이 해외에서는 대박이 났습니다. 글로벌 최대 쇼핑 사이트 아마존에서 코리안 밍크 벨벳 이불이란 이름으로 국내 가격의 2배인 9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다. 한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다. 재고가 동날 정도로 인기입니다. 호랑이와 꽃 같은 큰 문양의 화려한 색감이 세계인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밍크 담요에 폭 쌓인 이국적인 녀석. 인도의 침구업체 광고입니다. By gifting friends and family with these luxurious blankets. 사막의 도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도 따뜻한 코리안 이불을 판매하네요. 돌솥 비빔밥 먹는 요령을 알려드릴까요? Nice golden crispy brownness. That looks good. 이 고소한 누룽지의 맛, 이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돌솥 요리를 사 먹는 걸 넘어 직접 집에서 해 먹는 외국인들이 생기면서 돌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 상품이 된 것입니다. 영어 레시피가 대중화되면서 한국 음식 따라하기가 쉬워진 측면이 크죠. Heat this stone pot bibimbap on a stove over high heat until you can hear this sizzling. 인기를 반영하듯 영어로 된 돌솥 사용법까지 등장했습니다. Turn your stove on to low heat. We need to let our bowls gradually warm up because any sudden changes in temperature will cause the stone to crack. 설거지하는 법, 참기름 바르는 법도 알뜰하게 알려줍니다. 농촌에서 보던 호미와 낫도 영어 이름으로 판매 중이네요. This was my first time here and it was pretty cool. The incredible 전라도 음식을 just had. Thank you guys. Cheers. 우리가 잠시 잊었던 옛 정취의 할머니 스타일이 세계인들에 의해 재탄생되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 검은색 눈이 쏟아졌습니다. 세계 최대 탄광 지역에서 배출된 유독성 먼지가 눈과 뒤섞여서 내린 겁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원래 색깔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자동차를 뒤덮어버린 검은 눈. 탄광 안에 들어온 것처럼 바닥에도 검은 눈이 쌓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검은색 눈으로 뒤덮이면서 공포영화처럼 음산한 풍경입니다. 지난 15일 러시아 시베리아 쿠즈네츠크 지역에 내린 검은 눈입니다. Вчера вот сейчас вот гуляет в перчатках, погулял у меня в голубых перчатках, черные. 아이들이 뛰노는 놀이터와 거리의 강아지도 새까맣게 변해버리자 현지 언론들은 묵시록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유독성 석탄에서 나온 먼지가 눈과 뒤섞여 검은 눈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세계 최대 석탄 매장량을 지니고 있어 과거 소련 시절에 무분별하게 개발됐다고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Выбросы мы постоянно проверяем. Все, что можем на фабрике, мы это ловим. Бороться с углем, с пылью на улицу мы не можем. 2017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에서는 화학 물질이 섞인 파란색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매년 독성 물질이 섞인 눈이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당국은 흰색 페인트를 눈 위에 뿌리는 등 눈가림 대처에 급급해 주민 불안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백색 소음, 일명 ASMR이 마음에 안정을 준다고 해서 유행이었는데 요즘은 특이한 악기의 소리를 들으면서 명상을 즐긴다고 합니다. 사운드 힐링법이라는데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바닥에 누운 수강생들. 가만히 눈을 감고 있으면 각기 다른 음색의 종소리가 정적을 깨고 은은하게 들려옵니다. 처음 듣는 소리라서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몸도 많이 이완되고 작은 사발로 두드릴 때마다 깊은 소리가 나는 싱잉볼은 인도나 티벳에서 명상을 위해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노래하는 그릇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힐링 명상 악기예요. 소리를 가지고 힐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상의 소음을 이용해 힐링하는 ASMR이 한창 인기를 끌었는데 이젠 이색적인 악기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약간 빗소리 같은데? 네, 파도가 치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그냥 악기가 아니라 자연적인 소리를 담고 있는 악기로 보시면 돼요. 젊은 층에서 유행하고 있는 핸드팬도 그중 하나. 소뚜껑처럼 생긴 것을 여러 각도에서 두드리니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소리의 중요성이라든가 소리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다 주목하게 되고 글자 그대로 소리의 재발견이다. 소리에 한바탕 샤워를 하고 나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봉을 공개했습니다. 롯데 이대호가 3년 연속 연봉왕에 올랐습니다. 올해 팀 중에서는 롯데가 100억 원이 넘는 가장 많은 돈을 썼는데 과연 투자가 성적으로 이어질지가 관심이겠죠. 박상준 기자입니다. 타율 3할 3푼 3리, 37홈런 125타점. 지난해 이대호는 타격지표 상위권을 고루 차지하며 제 몫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시즌 초반 부진으로 팬이 던진 치킨에 맞기도 했지만 이대호는 역시 이대호였습니다. 투수 최고액 양현종과 첫 20억 원에 진입한 양의지, 지난해 한국 시리즈 우승에 힘썼던 김광현 등을 따돌리고 3년 연속 연봉왕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99억 5천만 원을 쓰고도 6위에 그쳤던 롯데는 올해도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100억 원이 넘는 통큰 투자를 했고 KT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고액 연봉자들로 선수단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연봉 5억 원 이상을 받는 프로야구 상위 36명 중 롯데 소속은 모두 6명으로 10개 구단 중 제일 많았는데 이들이 무려 선수단 전체 연봉의 68.3%인 69억 5천만 원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46명의 연봉이 이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양극화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5억 원 이상 고액 연봉자 5명을 배출한 기아도 이들이 연봉 총액의 61%를 가져갔고 양의지를 영입한 NC도 상위 4명이 전체 연봉의 51%를 차지했습니다. 투자가 곧 성적이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 있을지 그 중심에 고액 연봉자들이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This madman playing around with the nukes. You could be a total nut job, frankly.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김정은 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미치광이를 자처하기도 하고 미국은 외교 정책에서 예측 불가능한 나라가 돼야 한다고도 했죠. 그래서 트럼프는 닉슨처럼 미치광이 이론을 구사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닉슨 전 대통령은 적앞에서 자신이 충동적이고 비이성적인 인물로 포장했습니다. 핵전쟁 경계령을 내리고 핵폭격기를 소련 국경에까지 띄워 적대국들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겁을 줬습니다. 그는 이런 전략을 미치광이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금방이라도 판을 깨버릴 듯 좌충우돌하는 트럼프식 예측 불허 전술에는 뚝심이 세다는 중국도 쩔쩔 매는 듯합니다. 그런 트럼프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는 그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거래 기술이라는 책까지 낸 트럼프가 손에 쥔 카드, 그것도 매우 허약한 카드를 상대에게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만 겨냥하지 않는다면 그걸로 만족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죠. 이미 미국 안팎에서는 트럼프가 곧 시작될 대선 전국을 앞두고 무엇이든 합의를 이끌어내서 외교적 성공으로 내세울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다면 대선 때까지 실질적 비핵화 진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미치광이 전술과 예측 불가능성은 북한이 전매 특허처럼 구사해온 협상 전략입니다. 그런 북한이 트럼프의 약세까지 본 마당에 회담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불을 보듯 환합니다. 만일 미국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거기에 탑재할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선에서 타협할 경우 우리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면서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는 한반도 평화, 그것을 과연 진짜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트럼프식 신거래의 기술이었습니다. 건조함을 해소시켜줄 비는 내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으로는 최고 50mm, 그밖에 남부지방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중부지방은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지방은 최고 7cm, 많은 곳은 10cm 이상 예상되고요. 충청도와 전북, 경북 내륙지방으로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의 대설 예비특보 발효 중이고요. 이 많은 양의 눈이 출근 시간 전부터 내릴 것으로 예상돼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은 집에서 조금 서둘러 나오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눈비는 내일 밤이 되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정월 대보름인 내일 전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기온이 올라서 초봄 날씨에 더욱 가까워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월요일 뉴스9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